안녕하세요, 유튜브 청취자 여러분. AI가 아닌 진짜 목소리로 사연을 읽어드리는 고요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숙, 올해 63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믿게 되실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남편 한재욱을 내조하며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했지만 결혼하자마자 면허증은 서랍 속에 넣어뒀죠. 결혼식 다음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이 일하면 나한테 상처라고요. 자기가 벌어서 먹여 살릴 테니 집에만 있으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물류회사를 운영했는데 사실 그 미천도 제 친정 재산이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강남 땅을 팔아서 남편 사업자금을 댔습니다. 3억이었어요. 지금 시세로 치면 30억은 되는 땅이었죠. 그래도 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만드는 미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 의지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직원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기도 닦지 않고 택시를 잡아 탔죠. 병원까지 가는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다행히 큰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6시간을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을 때 저는 그분 앞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가 쓰러졌을 때 뇌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그 여파로 혈관성 치매 초기 증세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고 최근 기억이 자주 사라질 거라고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했어요. 남편이 저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서 간병하며 저도 많이 지쳤습니다. 회사 일도 챙겨야 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으니까요. 병실과 집을 오가며 체중이 5kg이나 빠졌어요.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결국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이 박미선이라는 여자였어요. 당시 36이었죠. 전화 목소리는 밝았고 경력도 3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복장에 단정한 머리, 말투도 정중했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웠죠. 다만 뭔가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친절하달까요? 저한테보다 남편한테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퇴원 후에도 일주일에 2번씩은 집에 오게 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편애했거든요. 약도 잘 챙겨주고 재활 운동도 꼼꼼히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저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가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태어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혹시 회사에서 급한 연락인가 싶어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 미리 보기에 사진이 보였어요. 속옷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박미선이었죠.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오늘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답장이었어요. 남편은 이렇게 답했더군요. 내가 누구야? 왜 이런 사진을 보내는 거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진짜로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치매 증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메시지 기록을 더 올려보니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장했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수건을 건넸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게 진짜일까, 꿈인가?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결심했거든요. 증거를 모으기로요.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걸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오히려 박미선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남편 약 챙기는 것도 맡기고 재활운동 스케줄도 전적으로 믿고 맡겼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 서재를 뒤졌어요. 회사 서류, 통장, 계약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요즘 기억력이 나빠져서 중요한 얘기는 녹음해둔다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 녹음기를 들여다봤어요. 첫 번째 파일은 2년 전 거였어요. 남편과 박미선의 대화였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줌마가 오빠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고 자기가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혼미한 목소리로 뭐냐고 정수기가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은 회사 법인카드 하나만 자기 명의로 만들어 달라고 자기가 오빠 돈을 지켜주겠다고 속삭였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년 전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죠. 미선은 남편에게 유언장을 쓰라고 종용했어요. 만약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줌마가 회사까지 다 가져간다고. 회사만이라도 자기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오빠 뜻대로 운영하겠다고요. 남편은 유언장을 어떻게 쓰냐고 물었고 미선은 자기가 변호사를 모셔올 테니 사인만 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여자가 제 남편을 체계적으로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남편을 이용해서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카 지민이를 불렀어요. 지민이는 제 큰오빠 딸로 당시 32이었습니다.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죠. 지민이 대학 등록금은 제가 냈어요. 오빠가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울 때 제가 나섰거든요. 지민이는 그걸 늘 고마워했습니다. 지민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을 들은 지민이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유언장 부분에서는 펜을 탁자에 내던졌죠.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경도 인지장애 환자를 이용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남편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어요. 의료 자문 변호사 친구를 통해서요. 며칠 후 지민이가 다시 왔을 때 그녀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삼촌은 1년 전부터 이미 경도 인지장애 상태였다고 했어요. 법적으로는 의사 능력이 있어서 유언도 할 수 있지만 명백히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유도된 유언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이게 그 여자의 올가미가 될 거라고요. 지민이는 제 눈빛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고모가 뭔가 계획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 회사 장부였어요. 지민이는 숫자들을 훑어보더니 숨을 멈췄습니다. 부채가 52억이었거든요. 자산은 1억 5천도 안 됐고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확장한답시고 무리하게 대출받은 거였죠.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민이에게 법인카드 내역도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카드 소지자가 2명이었어요. 남편과 박미선. 미선 명의 카드로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명품백,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산부인과 진료비까지요. 지민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고모가 원하는 게 뭐냐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탐욕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고 싶다고요. 법으로 완벽하게요. 지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민법 1026조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법정 단순 승인이라는 거였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자동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요. 그럼 절대로 상속 포기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아침까지 계획을 짰어요. 완벽한 복수를요.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와 지민이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증거 서류, 녹음 파일, 법인카드 내역, 회사 장부까지.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그날이 왔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또 회의 중에 쓰러졌다고요.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이미 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2번째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이번엔 더 심각하다고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허가를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어요. 제 손을 잡더군요.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자기가 정신이 없었다고 뭘 어떻게 한 건지 기억도 잘 안 난다고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심장박동 모니터 소리가 들렸죠.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그때 남편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빨라졌어요. 저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5초를 기다렸습니다. 1, 2, 3, 4, 5. 그 5초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저를 배신한 것을요. 치매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여자와 관계를 시작했다는 것을요. 녹음 파일 속 목소리를요. 늙은이 혼자 뭘 어쩌겠냐던 그 말을요. 5초가 지나고 나서야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의 심장은 멈춰 있었어요. 그들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로 옮기는 도중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놓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은 회사 근처에서 치러졌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죠. 아마 사람들은 제가 충격으로 감정이 마비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첫날 밤 시간은 11시쯤 됐을 겁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조용해질 무렵이었어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배가 불러온 여자가 들어왔어요. 박미선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쯤 돼 보였죠. 그 뒤로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따라왔어요. 나중에 안 건데 미선의 오빠 박태수였습니다. 미선은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주저앉으며 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빠. 목청껏 울부짖더라고요. 조문객들이 술렁였어요. 미선은 배를 감싸쥐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러다 제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임신했다고 재욱 오빠 아기라고요. 오빠가 자기랑 결혼하기로 했다고 유언장도 썼다고 소리쳤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척 어른 한 분이 미선이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 오빠 태수가 가로막았습니다. 태수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여기 본부인이 맞냐고. 자기 동생이 진짜 사모님이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배를 쓰다듬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아줌마, 이 애 아빠 유산 내놓으라고요. 저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선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상주는 당신이 하라고요. 조문도 당신이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미선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수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요. 박미선은 제 말을 듣고 완전히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마치 자기가 진짜 상주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 이틀째 미선은 장례식장 직원을 불렀습니다. 관을 교체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 있는 건 너무 초라하다면서
최고급으로 바꾸라고 했죠. 직원이 가격을 말하자 미선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2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결제할 때 법인카드를 꺼냈습니다. 남편 회사 카드였죠. 자기 명의로 된 그 카드요.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자 미선은 제게 보란 듯이 흔들어 보였어요. 조화도 전부 교체했습니다. 특급 호텔 수준으로 주문했다고 하더군요. 800만 원이 나갔어요. 역시 법인카드로 결제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영수증을요. 미선이 카드를 긁는 모습을요. 장례식 사흘째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미선이 친구들을 6명이나 데려왔어요. 조문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구경 온 거였죠. 미선은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사장이 됐다고, 회사를 물려받았다고요. 친구들이 축하한다며 박수를 쳤어요. 조문객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미선은 친구들을 데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어요. 1시간쯤 후에 돌아왔는데 친구들 손에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이었어요. 나중에 지민이가 확인해 보니 6개의 가방에 1억 2천만 원이 나갔더군요. 전부 법인카드로요. 미선이 친구들에게 선물을 한 거였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참다 못해 미선이에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장례식이 놀이터냐고 하셨죠. 하지만 미선은 오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오빠 돈으로 우리 오빠 장례 치르는데? 그러고는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빈소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미선이 제 앞에 서더니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아줌마는 이제 비켜야 한다고요. 늙어서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여기 앉아있냐고 했습니다. 오빠는 자기를 선택했다고 뱃속의 아이가 그 증거라고 소리쳤어요.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분은 미선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오빠 태수가 막아섰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동생 말이 맞다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했죠. 저는 가만히 미선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미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이제 사장님이시니까 더 쓰셔도 된다고요. 미선은 제가 굴복한 줄 알았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미선이 중고차 딜러를 장례식장으로 불렀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벤츠 S클래스를 팔겠다고 했어요. 딜러가 차를 확인하고 가격을 불렀습니다. 4,200만 원이라고 했죠. 미선은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딜러가 서류를 꺼내자 미선은 주저없이 자기 이름을 적고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지민이가 제 옆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완벽하다고요. 법인카드 2억 3,800에 차량 처분 4,200이라고 했어요. 이미 재산 처분이 완료됐으니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요.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3일 만에 처음으로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파리는 나흘째 아침이었어요. 영구차가 장례식장 앞에 섰습니다. 미선은 마지막까지 상주 행세를 했어요.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죠. 저는 그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곧이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속삭였습니다. 연구차가 출발했고 우리는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모든 게 끝났어요. 남편은 제가 됐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나흘 후 유언장 공개일이 왔습니다. 장소는 남편 회사가 입주한 빌딩 근처 로펌 회의실이었어요. 오전 10시에 모두 모였습니다. 참석자는 저, 박미선, 그녀의 오빠 박태수, 회사 임원 4명, 그리고 조카 지민이였어요. 지민이는 변호사 자격으로 배석했습니다. 미선은 샤넬 트위드 자켓을 입고 왔어요. 장례식 때 산 옷이었죠. 배가 불러서 재킷이 제대로 잠기지도 않았습니다. 태수는 값비싼 시계를 차고 왔더군요. 그것도 역시 장례식 기간에 산 거였어요. 회의실 탁자 중앙에는 봉인된 유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지금부터 고인 한재욱 씨의 유언장을 공개한다고요. 미선은 가슴을 펴고 앉았습니다. 태수는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의자에 기댔어요.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죠. 지민이가 봉인을 뜯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아내 한정숙에게 서초동 아파트를 상속한다고 했어요. 시세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죠. 예금 3억 원과 개인 명의 주식 2억 원도 제게 준다고 했습니다. 미선의 입술이 실룩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회사가 남아있었으니까요. 태수가 동생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민이가 계속 읽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었어요. 박미선에게 한일물류 주식 100% 전량을 유증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 지위도 승계한다고요. 법인 통장 일체와 경영권 전부를 포괄 유증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미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오빠야. 소리를 지르며 두 팔을 번쩍 들었어요. 태수도 일어나 동생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우리 대박 났다고, 이제 빌딩 하나 사자고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분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유증 받으시는 분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어깨를 으쓱하며 앉았어요. 무슨 절차 같은 거냐고 빨리 말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지민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주식회사 한일물류는 현재 자산 1억 5천만 원, 부채 52억 6천만 원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의 미소가 굳었어요. 태수는 뭐라고 대묻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임원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은행 대출과 사채까지 끌었었죠. 중요한 건 이 모든 부채에 대해 한지욱 대표님이 개인 연대 보증을 서셨다는 겁니다.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대 보증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그녀도 알았으니까요. 회사가 못 갚으면 상속인이 전액 갚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52억이 뭐냐고. 회사가 그렇게 클 줄 알았다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임원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은행 대출 30억, 거래처 외상 15억,
세금 체납 7억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52억 6천이라고요. 태수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냐고, 사기 아니냐고 고함을 질렀어요. 지민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요. 유언장은 공증까지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미선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니, 눈물이라기보단 당혹감이었겠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있었냐고요.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미선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회사가 망해가는 것도 빚이 쌓이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미선 씨, 축하해요. 이제 당신이 사장님이에요. 미선은 고개를 가로지었습니다. 안 된다고, 이건 받을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태수도 옆에서 상속 포기하면 된다고 외쳤죠. 하지만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이제 진짜 폭탄이 터질 시간이었습니다.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자기는 이거 안 받는다고 상속 포기할 거라고 했어요. 태수도 옆에서 당연하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52억은 무슨 뱃속 애도 포기시킬 거라고 외쳤죠. 미선이 지민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법원 가면 되냐고 지금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다. 상속 포기 신청서 어디서 받냐고 다급하게 물었죠.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상속 포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지민이가 그때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요. 하지만 예외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가방에서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던졌어요. 봉투가 탁자를 타고 미선 앞까지 미끄러져 갔습니다. 미선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뭐냐고 물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미선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민이가 하나씩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였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장례식 3일간의 모든 내역이 적혀 있었죠. 관 교체 비용 2,200만원, 조화 800만원, 명품 가방 구매 1억 2천만원, 식사비 300만원, 기타 잡비 500만원, 총 2억 3,800만원이었어요. 전부 박미선 명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각 영수증마다 미선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지민이가 그걸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서류가 나왔습니다. 벤츠 S클래스 매매 계약서였어요. 매도인란에 박미선이라고 적혀 있었죠. 4,200만 원을 받았다는 확인 서명도 있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장례식장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미선이 법인카드를 긁는 장면, 친구들에게 명품 가방을 나눠주는 장면, 차 딜러와 악수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민법 제2016조라고요. 법정 단순 승인이라고 했어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럴 경우 절대로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다고요. 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기는 몰랐다고, 그게 회사 돈인 줄 몰랐다고 소리쳤어요. 남편이 쓰라고 준 거라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지민이는 CCTV 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회의실 스크린에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선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기가 이제 사장이라고,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앞으로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자랑하는 모습이었죠. 친구들이 축하한다며 웃고 미선이 법인카드를 흔들며 오늘은 자기가 쏜다고 말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임원 한 분이 혀를 찼어요. 다른 임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라고, 우리를 엿먹이려고 꾸민 거라고 따졌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함정이요? 누가 미선 씨 보고 2억 3천 쓰라고 했나요? 미선이 저를 노려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누가 차를 팔려고 했냐고요. 누가 명품 가방 사라고 했냐고 물었어요. 전부 본인이 알아서 한 일 아니냐고요. 지민이가 덧붙였습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므로 자동으로 단순 승인이 됐다고요. 52억 6천만 원은 법적으로 박미선 씨의 확정 부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하한다고 사장님이라고 말했어요.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감싸쥐고 흐느꼈어요. 아니라고, 이럴 수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태수가 지민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임원 2명이 말렸습니다. 그러다간 폭행죄까지 추가된다고 경고했죠. 지민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채권단 회의가 열릴 거라고요. 그때 정식으로 부채 승계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왜 말리지 않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말렸으면 당신이 들었을 것 같아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거기서 끝났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미선과 태수만 회의실에 남았죠. 미선은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어요. 저는 지민이와 함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미선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이틀 뒤 박미선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기 진통이 왔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진통은 멈췄지만 입원 조치됐다고 했어요. 지민이가 확인해보니 이미 채권자 3명이 병실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52억 중 은행대출 담당자, 거래처 사장, 세무서 직원이었어요. 미선이 깨어나자마자 채무 변제 계획을 물어볼 거라고 했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민이 추가 서류를 들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박미선의 횡령 혐의였습니다. 지민이가 확인한 바로는 미선이 2년 동안 회사 법인 자금을 빼돌렸더군요. 총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보니 오빠 박태수 명의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받아간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송금 내역마다 남편의 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알고 허락한 거였어요.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요. 저는 준비한 녹음 파일들을 제출했어요. 3년 전 남편이 치매 진단 받기 전 녹음 파일이었어요. 녹음 파일 속에서
미선이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둘 사이를 눈치챈 것 같다고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늙은이 혼자 뭘 어쩌겠냐고 했죠. 미선이 이혼하자고 그리고 저랑 결혼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지금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아내 명의 재산으로 돌아간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녹음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남편도 피해자만은 아니라고요. 치매 전에 이미 바람을 폈고 회사 돈 빼돌리는 걸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증명한다고요. 검사가 물었어요. 왜 이걸 진작 공개하지 않았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남편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비록 죽었지만 그가 한 일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미선은 횡령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됐어요. 사문서 위조는 유언장 작성 당시 남편이 경도인지 장애 상태여서 판단력이 흐려졌는데도 정상인인 것처럼 속인 혐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이 5억이었는데 수익자가 몰래 박미선으로 변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변경 시점은 1년 반 전이었어요. 남편이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질 때였죠. 보험 설계사 진술에 따르면 박미선이 남편을 데리고 와서 변경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법정에서 울며 부인했어요. 자기는 몰랐다고 남편이 알아서 한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서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남편 서명이 위조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거든요. 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4년 실형이었습니다. 횡령죄와 사문서 위조죄, 사기 미수죄가 모두 인정됐죠.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진 환자를 계획적으로 이용한 악질적 범행이라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오빠 박태수도 횡령 공범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이런 문구가 추가됐어요. 고인 한재욱은 공범 혐의가 인정되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음. 단,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려 하는 정황이 명백함. 저는 방청석에서 그 문장을 들었습니다. 남편도 결국 심판받은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선이 낳을 아이가 정말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했어요. 미선 측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이의 상속분을 청구하겠다고 했어요. 지민이는 답했습니다. 태아도 법정 상속인이 맞다고요. 하지만 출생 후 법정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미선이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아이였다고 들었어요. 출생 즉시 법원이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고 후견인은 태아의 이익을 위해 상속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도 50억을 넘는 빚을 신생아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며 포기를 승인했죠. 결국 그 아이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나중에 알려준 바로는 미선이 출소 후 그 아이를 입양 보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50억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지만 저는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손에는 마트에서 산 조화 한 송이만 들고요. 어제 저녁 퇴근길에 마트에 들렸을 때 조화 코너를 한참 서성였습니다. 제일 비싼 게 5만 원짜리더군요. 손이 갔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제일 구석에 있던 1,000원짜리를 집었습니다. 계산대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어디 쓰시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납골당에 갖다 놓을 거라고요.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그럼 좀 더 좋은 걸로 하시라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납골당은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7시라 길이 막히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운전했죠.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더군요. 남편이 죽은 게 봄이었으니 벌써 계절이 2번 바뀐 셈이에요.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양옆에 납골함들을 봤습니다. 다들 꽃도 놓여 있고 사진도 깨끗하게 닦여 있더군요. 가족들이 자주 오나 봐요. 남편 납골함 앞에 섰습니다. 이름이 적힌 명패를 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납골함에는 노부부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희도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조화를 꽂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치매였다는 거 안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당신을 이용한 것도 안다고요. 판단이 흐려진 환자를 계획적으로 조종한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여보, 당신이 처음 그 여자와 관계를 시작한 건 치매 전이었잖냐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증명하잖냐고요. 늙은이 혼자 뭘 어쩌겠냐고 말한 그 목소리. 저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구급차 오기 전 5초를 기다렸다고요. 심폐소생술을 안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5초 동안 저는 30년을 생각했어요. 그게 제 심판이었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기 2주 전 회사에 들어온 세무조사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그거 제가 익명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장 약한 거 알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 저는 국세청에 전화했어요. 회사 장부가 이상하다고 조사해달라고요. 미안하진 않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 복수였으니까요. 조화를 납골함 앞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가볍게 끝나는구나 하고요. 주차장에 세워둔 차는 작년에 산 소형 SUV예요. 남편이 타던 벤츠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연비 좋고 주차하기 편한 게 최고더군요. 그 여자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박미선은 지금 여자 교도소에 있습니다. 4년형이니까 앞으로 3년쯤 더 있어야겠죠. 지민이가 가끔 소식을 전해줘요. 교도소에서 성실하게 지낸다고 하더군요. 모범수가 되려고 애쓴다나요? 그래봤자 형이 줄어들지도 않을 텐데요. 나와도 50억이 넘는 빚이 기다리고 있어요. 회사는 법인 파산 절차로 들어갔지만 법정 단순 승인으로 개인 책임까지 면제되진 않습니다. 10년을 갚아도 다 못 갚을 액수예요. 평생 그 빚과 함께 살아야 할 겁니다. 아이는 입양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출생 후 상속 포기 절차가 끝나자마자 입양기관에 연락했다더군요. 40대 중반에 출소해서 빚쟁이 싱글맘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미선이 판단했대요.
그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손쓸 수 없었어요.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 박태수는 집행유예 받고 나서 잠적했다고 해요. 동생이 교도소에 있는데도 면회 한 번 안 온다더군요. 결국 그 정도 인간이었던 거죠. 지민이는 이번 건으로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됐어요. 35세 파트너라니 대단하죠. 요즘은 상속 분쟁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배신당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엔 상담소를 따로 차리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법률 상담을, 지민이는 소송을 맡기자고요.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저는요, 30년 만에 약사 면허를 다시 꺼냈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주 3회 근무해요. 월수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손님들에게는 약을 설명해주고 건강 상담해주는 일이에요. 어제는 70대 할머니가 오셨어요. 고혈압약 받으러 오셨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약사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선생님 웃는 얼굴 보러 이 약국만 온다고요. 참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제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지난주엔 40대 여자분이 오셨어요. 피부약 받으러 오셨는데 상담하다 보니 스트레스 때문이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고요. 그분이 울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분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모으라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요. 그분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경험담이라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게 하늘이 주는 벌이든 제가 내린 심판이든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는 납골당에 두고 왔어요. 1,000원짜리 조화 한 송이와 함께요. 앞으로 남은 삶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려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